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비운의 왕, 단종의 삶을 그린 영화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이 영화 속 이야기 어디까지가 진짜 역사인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팩션, 사극이라고 부르는 장르죠.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즉 팩트에다가 영화적인 상상력, 픽션을 더한 건데요. 영화 제작진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역사 교재가 아니다. 단종의 슬픔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위령제자라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볼까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일지. 한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스크린 위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그 경계를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유배 생활의 진실입니다. 영화 속 단종의 모습과 실제 혹독했던 현실, 과연 얼마나 달랐을까요? 우선 그가 유배를 떠나는 길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화 속 장면을 보면 폐위되긴 했지만 그래도 왕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것처럼 꽤 화려한 가마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의 신분으로 떠나는 유배길인데 과연 실제 역사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영화적 상상과 실제 역사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현실은요,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이미 왕이 아니라 노산군이라는 죄인으로 신분이 떨어진 단종에게 가마는 어림도 없는 얘기였죠. 아니, 왜 꼭 말이었을까요? 일단 신분이 죄인이었고요. 또 하나, 영월까지 가는 길이 200km가 넘는 험한 산길이었어요. 가마가 지나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조용히 수도에서 멀리 보내버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결국 이 말이라는 이동수단이 당시 단종의 비참한 신분과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유배지에 도착한 후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지금 영월 청령포에 가보면 아주 번듯한 기와집이 복원되어 있거든요. 근데 1457년 그 당시에도 정말 저런 기와집에서 살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실제 역사와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하는 역사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요, 단종은 강가에는 아주 쓸쓸한 초가집에 머물렀다고 해요. 아니, 왜 기와집이 아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유배는 벌이잖아요. 편안하게 지내라고 보내는 게 아니죠. 게다가 기와집은 당시 신분의 상징이었는데 죄인한테 떡하니 지어줄 리가 없죠. 홍수도 자주 나는 곳에 급하게 지은 임시막사, 그게 전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멋진 기와집은요, 2000년대에 들어서 지은 거예요. 역사 복원이 아니라 나중에 왕으로 다시 복권된 단종의 존엄을 기리기 위한 후대의 마음이 담긴 상징적인 건물인 거죠. 영화에서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과 어느 정도 교류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하지만 실제 단종의 삶은요, 완벽한 고립 그 자체였습니다. 배가 없으면 아예 빠져나올 수 없는 말 그대로 육지 속의 섬에서 24시간 내내 감시를 당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 영화의 감동, 사실 대부분이 단종과 그를 돌보는 엄흥도라는 인물의 관계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엄흥도야말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극적인 허구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엄흥도라는 인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데 영화랑은 완전 다릅니다. 실제로는 오늘날로 치면 거의 군청 국장급? 굉장히 높은 지방 관리였어요. 영화에서는 이걸 관객들이 감정을 이입하기 쉽게 아주 인간적이고 친근한 마을 촌장으로 바꾼 거죠. 관객들을 단종의 슬픔 속으로 이끌어주는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맡긴 셈입니다. 그럼 영화에서처럼 단종에게 보수주인이라는 민간 보호자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단종은 해당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종은 그냥 일반 죄수가 아니었잖아요. 전직 왕, 최고 등급의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직접 파견한 관리와 군사들이 아주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머물던 곳도 민가가 아니라 청령포나 관아의 객사 같은 국가시설이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감독관은 마을 촌장이 아니라 수도에서 내려온 금부도사 같은 엘리트 수사관들이었던 거죠. 결국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둘의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는요, 사실이 아니라 충성과 인간애라는 주제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각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비극의 절정이죠. 영화 후반부를 보면 액션이 넘치는 구출 작전이 펼쳐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잖아요. 단종의 마지막 날들, 정말 영화처럼 그렇게 흘러갔을까요? 영화에서는 막 칼싸움도 벌어지고 영월 현지에서 단종을 구하려는 아주 극적인 시도가 그려지죠. 하지만 이것도 영화적 장치입니다. 실제로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는 복위 운동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영월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지역에서 비밀리에 추진됐습니다. 영화 같은 현지 구출 작전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이 부분은 놀랍게도 역사 기록조차 의견이 갈립니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공식 역사서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즉 자결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야사, 그러니까 비공식 기록을 보면요, 사약을 가져온 사신이 차마 그걸 건네지 못하니까 옆에 있던 하인이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즉 타살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딱 떨어지는 답을 주지 않을 때 창작자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영화는 당연히 더 드라마틱한 타살설을 택했죠. 숙부인 세조의 잔인함, 그리고 단종의 비극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이었으니까요. 단종이 죽은 후에 그를 따르던 충신들이 슬픔을 못 이겨 강에 몸을 던졌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죠. 하지만 그 모든 슬픔을 말없이 지켜본 유일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아주 오래된 소나무입니다. 무려 600년입니다. 600년 동안 저 소나무는 단종의 모습을 보고 그의 소리를 들었다, 고해서 관음송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기나긴 역사적 비극의 유일하고도 또 침묵하는 증인인 셈이죠. 저는 이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단종을 초가집에 가두었지만 후대는 슬픔과 존경을 담아 그 집을 기왓집으로 다시 지었다. 실제 팩트는 참혹했지만 그 비극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존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결국 이 영화는 차가운 사실과 뜨거운 이야기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된 역사는 단종의 고립과 죽음을 아주 건조하게 전달하지만 영화는 허구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 관객들이 그 비극의 무게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직접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의문은 과연 차가운 사실 그 자체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인간적인 진실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다음에 역사 영화를 보실 때 한 번쯤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